KF-21이 하늘을 가르며 솟구쳐 오른 순간 남해안 상공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공군을 이끄는 최고 지휘관이 직접 조종석에 탑승해 전투기의 미래를 확인하는 역사적 장면이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수천 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지만 이날만큼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듯한 감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KF-21 후방석에 앉아 시속 1000km를 돌파하는 순간 기체가 주는 안정성과 민첩성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 현역 지휘관이 탑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전투기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대한민국은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하늘을 지키기 위해 외국의 낡은 비행기를 어렵게 구해야 했던 나라였다. 당시 임시정부는 항공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지만 비행기 한 대의 가격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비쌌고 독자 개발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그러나 역사는 달라졌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려는 선조들의 꿈은 오늘날 KF-21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되었고 단순히 비행에 성공한 수준을 넘어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KF-21은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수백 회의 비행을 이어갔다. 시험 조종사가 아닌 현역 지휘관이 직접 탑승한 이번 비행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안전성이 실제 운용자의 평가에서도 확실히 입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영수 총장은 과거 F-15K와 F-35A를 조종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KF-21의 조종 특성을 면밀히 비교했는데 그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반응성과 공중전술 운용 능력에 감탄했다고 전했다. 기체는 급기동에서도 흔들림이 적었고 조종 입력에 대한 반응 속도는 기존 전투기와 비교해 새로운 차원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가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군사 전략 전체를 뒤바꾸는 사건이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제공권 확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일본이 일찍부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항공기술을 축적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불리한 출발점에서 시작했음에도 결국 초음속 전투기의 설계와 생산을 독자적으로 완성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KF-21의 첫 비행이나 기술 자체가 아니다. 예정된 일정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블록 1 양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블록 2의 스텔스 성능 강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투기 개발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오히려 앞당기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례적인 개발 속도는 한국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며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을 향해 몰려오는 이유가 되었다. 폴란드와 사우디 등 여러 국가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 KF-21 시험 비행을 지켜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공군 전력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해외 관계자들이 가장 놀란 것은 엔진 추력과 기체 설계의 완성도였다. 애프터버너를 점화하자 거대한 추력이 기체를 밀어붙이며 활주로를 벗어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베테랑 조종사들조차 감탄을 터뜨렸다고 한다. 시제기 단계임에도 최대 이륙 중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추력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음을 의미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의 전투기를 사와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 개발하고 개선하며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항공 강국으로 변모했다. KF-21의 도약은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공군력의 중심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이날 참모 총장이 직접 체감한 성능은 앞으로 이어질 블록2와 블록3 개발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충분히 예고하고 있었다. KF-21의 등장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의 탄생을 넘어 한국 항공기술의 구조적 성장과 산업 생태계 전체의 도약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도약은 블록1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음 단계로 가속 중이다. 한국 공군과 방위산업계는 블록1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마련해 블록2와 블록3라는 두 개의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개발 일정 지연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오히려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은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블록2 개발은 외부 무장창을 내부로 대체해 스텔스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전투기의 경우 외부 무장이 전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작전 수행이 어렵다. 그러나 KF-21은 설계 초기부터 내부 무장창을 고려한 동체 구조를 채택해 블록2 단계에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추가 장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로
한국 개발진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데이터와 구조 분석 능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블록3는 스텔스 도료와 복합재 기술의 완성으로 기체 전체의 레이더 시그니처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첨단 소재 연구와 거대 구조물 공정 기술이 동시에 요구되며 특히 스텔스 도료는 열과 압력, 기체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관련 기술 연구를 지속해왔고 여러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기술들이 블록3에 모두 투입되면 KF-21은 엔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스텔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해외 바이어들이 KF-21 블록1의 시험 비행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유도 단순한 기체 성능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들의 관심은 KF-21 자체보다 앞으로 완성될 블록2와 블록3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투기 도입은 30년에서 40년을 바라보는 초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래 확장성이 결정적 요소가 된다. 한국은 KF-21 한 기종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확장할 수 있는 설계와 기술을 함께 내놓은 셈이다. 이 점에서 폴란드와 사우디 관계자들은 블록2 개발 계획을 자세히 문의하며 실제 스텔스 임무 수행에 필요한 상세 데이터를 확인해갔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KF-21 블록1의 성능만 보더라도 이미 동급 전투기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체의 조종 안정성은 베테랑 조종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양산형이 아님에도 반응성이 매우 정교했고 고속 상승 중에도 진동이 적어 장시간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 개발진이 기체 공력 설계와 전자제어 시스템을 일체화해 최적의 균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여기에 한국이 축적해온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은 KF-21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전투기는 단순히 엔진과 기체로만 성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종 입력과 동체 반응을 조율하는 소프트웨어가 비행의 대부분을 좌우한다. KF-21은 이 영역에서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조종사들은 기체가 조종자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주는 것처럼 반응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블록2와 블록3로 이어지며 스텔스 운용 방식까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개발 일정이다. 기존 사례에서는 하루 이틀이라도 일정보다 앞당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KF-21은 처음 기획된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떻게 이런 속도를 낼 수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철저한 데이터 축적, 세분화된 검증 절차, 민간과 군이 협력한 구조적 개발 체계,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협업 체계를 갖춘 한국형 개발 구조가 이러한 초고속 진행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 세계는 KF-21이 단순한 한국산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블록1에서 시작해 블록2와 블록3로 이어지는 확장은 한국이 장차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실제 기술력과 개발 속도가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목표로 평가되고 있다. 최신 전자전 시스템과 스텔스 소재 기술까지 확보해 나가는 한국의 행보는 이미 국제전투기 시장 판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공군 현대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초음속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다. 그리고 그 엔진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장치가 바로 애프터버너다. 많은 이들이 전투기 영상에서 보아온 거대한 불꽃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초음속 돌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의 상징이다. KF-21 역시 이 기술을 정교하게 활용하며 시험 비행 단계에서 이미 강력한 기동 능력을 증명했다. 특히 시제기임에도 최대 이륙 중량을 넘어서는 수준의 추력을 시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엔진 설계와 기체 구조가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강력한 근거였다. 애프터버너는 엔진 뒤쪽에서 고온의 배기가스를 다시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순간적인 추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 이미 한 차례 연소 과정을 거친 배기가스에 다시 연료를 분사해 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점화 장치가 필요 없으며 연료 분사 각도와 배기 난류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배기구 내부에서 동심원 형태로 보이는 금속 고리들은 불꽃 안정기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균일한 와류를 만들어 연료와 배기가스가 고르게 섞이도록 유도한다. 이 기술이 완성도 있게 작동할 때 전투기는 마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순간적 가속을 확보한다. KF-21은 애프터버너 작동 시 엔진 추력이 기존 수치의 2배 가까이 치솟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투기 개발국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성능이다. 특히 시제기는 양산형에 비해 중량 분포가 고르지 않고 내부 장비가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추력 한계를 넓혀두는 것은 기체의 향후 개량 가능성을 크게 확장한다. 한국 개발진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록2와 블록3에서 구조적 효율을 조정한다면
실전 배치 시에는 더욱 뛰어난 초음속 기동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애프터버너는 막강하지만 단점도 명확하다. 연료 소모가 폭증해 장시간 사용이 어렵고 엔진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성능 전투기들은 애프터버너 없이도 초음속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인 이 기술은 슈퍼크루즈 능력을 기체 공력 추구한다. 설계와 고효율 엔진이 동시에 요구되며 극도로 정교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미국의 F-22 랩터가 대표적인 사례로 F-119 엔진의 강력한 추력을 기반으로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고도 마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개발진이 KF-21을 내서도 장기적으로 노리는 목표가 바로 이 슈퍼크루즈다. 한국은 현재 자체 전투기 엔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5,500파운드급 무인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해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단계적 연구가 아니라 미래 전투기 개발에서 엔진 독립을 위한 장기 전략이다. 장차 KF-21이 미국산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을 탑재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은 물론 수출 안정성까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스텔스 성능과 기동 성능까지 국내 기술로 완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애프터버너의 사용 방식은 전투기의 작전 개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급상승이나 적기체 추격, 초음속 돌파와 같은 고난도 상황에서 순간적 추진력을 발휘해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 공중전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피로 누적이 빠르게 발생해 정비 주기가 짧아지고 장기 운용 비용이 증가한다. 한국 공군은 이미 FA-50에서 애프터버너 운용 노하우를 축적한 경험이 있어 KF-21의 애프터버너 활용 전략 또한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전투기 엔진의 발전 속도는 기술 경쟁의 본질을 보여준다. 레이더 전자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가 얼마나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이다. KF-21은 현재 엔진 기반 성능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국산 엔진이 장착될 경우 잠재력은 더 크게 열린다. 특히 블록 3 단계에서 스텔스 설계가 완성되면 기체는 공기 흐름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해 추력 대비 속도 상승폭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엔진과 애프터버너 기술을 통해 KF-21이 확보한 기동 능력은 단순한 수치 경쟁을 넘어 실전에서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다. 공중전에서 단 몇 초의 가속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으며 초음속 기동 능력은 적의 레이더 탐지와 미사일 회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KF-21이 이 영역에서 보여준 성과는 앞으로 진행될 본격 양산과 추가 개량을 통해 더욱 확장될 것이며 한국이 차세대 엔진 개발에서 독자성을 확보한다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KF-21이 갖춘 고기동 성능은 단순한 엔진 추력의 결합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전투기의 실제 기동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공기 흐름을 통제하는 동체 구조, 비행 제어 시스템, 그리고 비행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교하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달려있다. KF-21은 이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합된 새로운 세대의 설계를 통해 급기동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잃지 않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빠른 속도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조종사가 전장에서 원하는 전투기의 고기동 성능을 평가할 때 능력이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기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조종사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가이다. 급선회와 급상승, 급강하, 롤링과 같은 복합 기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공중전에서는 불안정한 기체가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KF-21은 이 점에서 강점을 드러냈다. 초기 시험 단계에서부터 고각기동과 급격한 방향 전환에서 흔들림이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기체의 반응이 매우 매끄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한국 개발진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공력 설계를 정밀하게 일치시킨 결과였다. 이러한 기체 반응성은 레이더 회피 기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기동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 라곤을 피하거나 미사일 회피 기동을 수행할 때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속도 변화가 필수적이다. KF-21의 고기동 성능은 스텔스 성능이 완성된 블록 2와 블록 3 단계에서 더욱 강력하게 발휘될 것이다. 스텔스 기체는 본래 공력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지만 KF-21은 초기에 스텔스 내장형 구조를 고려한 설계를 채택해 공력적 손실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비행 제어 시스템의 발전 또한 KF-21의 기동 능력을 관통하는 중요한 축이다. 전투기의 반응 속도는 단순한 조종 입력의 결과가 아니라 컴퓨터가 수백 번의 연산을 통해 기체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형성된다. KF-21은 최신 세대의 비행 제어 컴퓨터를 적용해 입력 제한 없이 기체가 즉각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조종사들은 기체가 생각을 읽는 듯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는 미국과 유럽의 고성능 전투기에서나 들을 수 있던 평가였다. 실전 환경에서 고기동 능력은
적 전투기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현대공중전에서는 원거리 교전과 근접 교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체는 다양한 기동 패턴을 자유롭게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KF-21은 고속 영역과 저속 영역 모두에서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체가 실속에 빠질 위험이 적고 급격한 고도 변화에서도 조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선의 전투뿐 아니라 회피 기동에서도 높은 생존성을 제공한다. 고기동 성능은 엔진의 향상과 함께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다. 현재 KF-21은 외산 엔진을 사용하지만 한국 개발진은 미래블록에서 국산 전투기 엔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완성된다면 기체의 구조적 설계와 엔진 특성을 훨씬 더 정밀하게 일치시킬 수 있어 기동 반응 속도는 더욱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엔진과 동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설계할 경우 연료 효율과 열 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장시간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전자전 기술의 발전은 고기동 기체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전투기는 단순히 레이더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자전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스텔스 능력은 적의 탐지 범위를 축소시키고 고기동 능력은 탐지 이후의 회피 능력을 강화한다. KF-21이 블록 3 단계에 도달하면 스텔스 도료와 내부 무장창 구성이 완성되어 외부 돌출 구조물이 사라지고 기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기동 능력은 스텔스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KF-21 개발 관계자들은 기체의 기본 설계가 미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엔진 성능이 향상되거나 새로운 스텔스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동체는 이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또한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 이는 KF-21이 단순히 현재 세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투기 시장에서 기체의 미래 확장성은 국가 안보의 핵심 변수이기도 하다. 장기간 운용해야 하는 무기체계에서 확장성이 부족하다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추가 도입에 큰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KF-21은 기체 구조와 설계 단계에서 이미 확장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어 향후 업그레이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효율성은 결국 군사력 강화와 국가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 프랑스 공군이 공개한 보고서는 국제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충격을 가져왔다. 유럽의 대표 전투기로 불리던 라팔이 스텔스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팔은 최신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F-35A와의 모의 교전에서 단 한 번도 우세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장거리 탐지와 전자전 대응에서도 심각한 격차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라팔이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발전된 플랫폼이라 자부했지만 이번 평가에서 그 주장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 하는 탐지 능력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프랑스는 라팔의 적외선 탐지 장비가 스텔스 기체조차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제 공중전 환경에서는 탐지 범위와 정확도 모두 제한적이었다. 적외선 탐지 장비는 보조적 수단으로는 유용하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탐색하며 스텔스 상대를 추적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 사실은 라팔 운용국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 주요 구매국에서는 전력 공백 우려가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상황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나토 연합작전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라팔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프랑스 공군의 미래 작전 능력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공중 우세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어 프랑스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FCAS 프로젝트를 서둘러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기술적 난제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단기간에 전력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40여 대를 도입하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번 보고서 이후 국방계획 전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주변국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내부 여론을 더욱 자극했다. 필리핀은 이미 KF-21 블록 1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며 향후 블록 2 개량을 통해 스텔스 전투기를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동남아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말레이시아 또한 FA-50 전투기 도입을 확정하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KF-21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발 기여도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분담금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부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스스로 약화시켰다. 그러던 중 라팔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적 파장이 발생했고, 이는 KF-21 사업에서 이탈한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라팔의 한계가 드러나자 인도네시아 여론은 다시금 KF-21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미 대규모 예산을 라팔 구매에 투입해 재정적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인도 또한 이번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인도 공군은 이미 라팔 36대를 도입해 배치했으며 추가 구매 가능성도 검토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제-35 스텔스 전투기를 파키스탄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파키스탄이 제-35를 실전 배치하게 되면 인도 공군은 라팔만으로는 공중 우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이 제-35 현지 생산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인도는 공중전력 균형이 무너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라팔의 한계가 드러난 지금 인도는 장기적으로 5세대 전투기 확보가 불가피해졌으며 기존 도입 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인도 군사 매체들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라팔 추가 도입 계획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산 테자스 업그레이드 사업 또한 방향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인도 역시 KF-21이나 기타 스텔스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의 보고서 한 건이 국제 전투기 시장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에 4세대 기체가 아무리 개량을 거듭하더라도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라팔은 뛰어난 전자전 능력과 기동성을 갖춘 우수한 전투기지만 스텔스 전투기가 주도하는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는 결정적 열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KF-21은 스텔스 개발 로드맵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4.5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 1에서 시작해 블록 2와 블록 3로 이어지는 KF-21 개발 구조는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스텔스 외형을 갖춘 기체를 개발했을 뿐 아니라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 개발까지 로드맵에 포함해 미래 확장성을 확보했다. 반면 라팔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아무리 개량하더라도 완전한 스텔스 기체로 진화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가 국가들의 선택을 갈라놓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인도뿐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던 구조였지만 스텔스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국의 KF-21이 예상치 못한 위치로 떠오르고 있다. 블록 1 양산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미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블록 2와 블록 3 개발이 본격화되면 KF-21은 스텔스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빠른 납기와 확장 가능한 구조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매력으로 작용한다. 현대 공중전 환경은 더 이상 단순한 기동력이나 속도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전자전 능력 데이터, 링크 통합작전 네트워크와 같은 요소가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전력으로 기능한다. KF-21은 이러한 복합작전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한국 공군의 운용 경험과 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블록 3 단계가 완성되면 기체는 스텔스 성능 데이터 통합 능력, 고기동 능력을 하나의 전투 플랫폼으로 결합해 사실상 5세대에 가까운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단순히 기체 성능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유지와 정비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FA-50을 기반으로 구축된 국제정비망과 MRO 시설은 KF-21 운용국에게 큰 강점이 된다. 정비 비용 절감과 신속한 부품 공급은 전투기 운용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한국의 체계적 지원 능력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KF-21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군사 협력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제 정세 또한 KF-21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라팔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중국의 제-35는 기술 완성도와 안정성 논란으로 인해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미국은 F-35를 공급하면서도 전략적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제한적인 수출을 적용해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공백을 채우는 전투기가 KF-21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여러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이 중형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장기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추진하는 엔진 국산화는
KF-21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소다. 엔진을 국산화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수출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며 기술 독립을 통해 향후 개량 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국산 엔진과 스텔스 복합제 기술, 스텔스 도료 기술이 모두 성숙하게 되는 시점에는 한국이 독자적 5세대 전투기를 완성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KF-21은 그 과정에서 핵심 교량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국가의 공군력 현대화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동남아이다. 필리핀은 KF-21 도입을 통해 중국과의 공중 전력을 균형 맞추려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FA-50 도입을 시작으로 한국 항공기술에 대한 신뢰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역의 군사 균형은 한국산 전투기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역 전력을 좌우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중심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다. KF-21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체 성능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의 항공 기술의 중심 무대에 올라섰다는 상징이며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산업 역량 연구 개발 능력 군사 전략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항공 강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KF-21은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든 증거다. 블록 1에서 시작된 도전은 블록 2와 블록 3로 이어지며 마침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완성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KF-21은 더 이상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공중전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흐름의 선두에 서 있다. KF-21이 하늘을 가르는 순간 지구 곳곳의 공군 전략 지도도 함께 변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술 경쟁이며 한국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를 쥐고 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